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결국 대선 후보 안 낸대요.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오늘 그 뉴스는 못 봤네요. 예. 대선 후보를 안 내고 조국 혁신당이 우리가 내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죠. 예. 예.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예.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 연대를 의결한다. 아, 한 시간 전에 단독으로 나왔네요. 한겨레.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에 이렇게 입장을 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낸다고 하면 약간 당원들이 많이 탈당할 것 같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원도 당원이고 아마 네. 그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도 의견의 합치를 이루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낸다면 누가 나가야 되냐 이런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의견 정리가. 그건 경선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는 네. 그 누가 나간들 이게 수습이 되느냐 이게 원래는 조국 대표님이 하면은 그게 수습이 되는 건데 그것만이 수습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니까 낼 수 없죠 사실. 그건 참 근데 참 엄밀한 의미에서의 참 민주정당이라고 하기 어렵네요. 근데 1인 정당인 거나요 그러면? 아니 이름도 조국 혁신당이고 뭐 그 사실상 이제 뭐 독일에 뭐 예를 들면 바겐크네이트 동맹 이런 것처럼 뭐 그런 형태의 당인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입장 정하기 쉽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떤 독자적인 어떤 정치 영역을 가지고 정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모를까 민주당하고 이제 어떤 그 교감할 수 있는 이 브릿지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내부에. 네.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 왕년에 정의당이었던 뭐 신장식 의원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신장식 의원이 뭐 다수파도 아니고 또 그렇겠죠. 네? AP 출신.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구나. 결국 그렇게 했구나. 못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뭐 안 되고. 그래도 국회 제 3당인데, 국회의원도 10명이 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출마만 하면 선거 보조금도 많이 나올 텐데, 어유. 예. 그래서 아마 20억 넘게 뭐, 나올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뭐 세금을 아꼈네요. 다행이다. 노선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고민스러운 얘기 아니냐. 지방선거도 해야 될 것이고 지방선거 준비들은 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담양 군수가 당선이 됐으니까 힘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호남 선거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리고 담양 군수라는 분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에서 오신 공천이 안 돼서 이제 정확히는 그 무소속이었죠. 마지막에는 원래.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삭줍기. 뭐 하여튼 물갈이 대상이신 분인 거잖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천이 안 됐는데 조국 혁신당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공천이 안 된 건 다른 분 아니에요? 그 원래 경선 탈락자가 그러니까 있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인가 하셨다는 경선 분. 탈락자가 있고 네. 그 전부터 공천이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물갈이 대상이어갖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막 당선되고 복당한다 그러고 뭐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례들로만 근데 그런 사례들로만 승부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고민이 많지 않을까. 고민이 많겠죠. 네. 이낙연 총리는 얘기를 좀 해야 되나? 얘기를 뭘 합니까? 어디까지 갈 거니? 어디까지 전병헌 대표 어디까지 갈 거니? 뭐 이런 연정 반명 개헌연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그 전병헌 전 의원 전 문재인 정부 때 뭐였죠? 정무수석이었나? 네, 정무수석 분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건 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반명 개헌연대. 근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그렇게 뭐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단일화해서 이낙연 총리가
범보수 아니 그러니까 반명 단일 후보로 선출될 수 있다고 계산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오히려 자기의 고향인 호남에서부터 오히려 그거는 약간 욕먹을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정의당의 행보를 보면은 해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경험한 바, 네. 경험해본 바, 당이 작아지고 조직세가 위축되고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는지를. 왜냐하면 그 작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기들만의 논리와 자기들만의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진지한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그 사정을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게 왜 중요한지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맥락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알 길은 이제 없는 거예요. 거기 그 작은 조직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무슨 뭐 선거 전략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해요. 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이해가 너무 가니까 설명하기 더 어려운 거지 어쨌든. 뭐 운동권에 예를 들면은 뭐 민주노총 선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도 이해 못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아무도는 아니고 어쨌든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실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러니까 예? 그 사이에 총리를 했던 김부겸 총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역시 총리 잔혹사 총리는 대선과 멀어지는 길이다. 이것이 결국은 또 뭐 증명된 사례 아닐까. 예. 아니 근데 그 문재인 정권 때가 딱 이제 김부겸 총리의 공간이 있던 마지막 이제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정치적 공간이 있기가 이제 쉽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차라리 그때 국무총리를 마지막에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를 한번 뛰었어야 되는 건가? 근데 상황이 안 좋았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었던 뭐 공간이 계속 없었던 것 같고 국무총리를 한 게 뭐 국무총리 했으면 됐죠 뭐. 그렇죠. 네. 국무총리 했으면 됐죠. 네.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68세 국무총리를 아니 하셔야 그 뭐 되는데 프라임 미니스터. 아니 동네 이장이나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문재인 정권 때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뭐 경선에서 뭐 이렇게 뭐 해보든가 뭐 그때 어땠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뭐 이재명,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랑 경선한 박원순 이런 사람들 경선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될 게 아니었죠 아직. 예. 아니 그래도 뭘 좀 이렇게 예. 아무튼간에 때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네. 그렇다. 그러니까 좀 그런 레거시를 남기는 걸로 좀 충분하지 않나. 대구에서 열심히 해봤고 대구에서 그 정도 한번 해봤고 총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민주당 경선 얘기해보죠. 김부겸 총리 얘기했으니까. 아니 민주당 경선이 얘기할 게 뭐가 있다고 민주당 경선을 얘기해요. 민주당이 그 국민 참여 경선 100%였는데 권리당원 50 뭐 내 50 이렇게 바꾸자고 이제 룰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러기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국민 참여 완전 100% 경선이 지난 두 번의 대선 경선의 룰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맞냐? 특히 이제 대선 직전에 이것은 좀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김두관 후보 쪽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김경수 후보도 그런 얘기. 김경수 후보는 출마 선언했나요? 안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한 것 같죠. 아직 안 했나 봐요. 아직 안. 그게 기사가 캠프를 구성하고 모 의원들이 거기에 합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대요. 사실이 아니다. 그래요. 뭐 떴는데 그 중에 몇 명은 또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김동연 지사랑 김두관 의원이랑 뭐 하여튼 두 분은 그거를 좀 뭐 이렇게 반발하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압도적 다수파인데 굳이 또 그렇게
그 뭐랄까 제도 개혁까지 눈앞에서 할 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한 2년 전에 하거나 1년 전에 했으면 말이 안 되게 직전에 룰 개정하는 것은 조금 약간 과잉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분들의 지금 그 주장은 저걸 이낙연 학습 효과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룰을 바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룰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일군의 분들의 주장이 이낙연 학습 효과 뭐냐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제 뭐 1차, 2차, 3차 이래갖고 뭐 이렇게 막 투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마지막 3차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겼나 뭐 그랬죠. 마지막에 뭐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스코어로 갑자기 이낙연 후보가 막 튀게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때 뭐 신천지설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외부 세력 설이 그분들은 정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제도 전문가 김준우,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절차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예전 이론은 당원 100%였죠. 원래 이론은. 원래 우리는 당원 100% 아닙니까? 원래? 당원 100%. 근데 이제 그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다음 이제 정당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는 원칙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당의 선거 승리를 극대화하기 것이 최선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파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편부당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이제 논란이 당내외에 제일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줏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의당은 항상 진보정당 부르 당원 100%였는데 당원 100%로 하지 말고 이것 좀 열자 라고 박원석 의원이 정의당 사무총장일 때 안을 냈다가 부결됐죠. 혼나죠. 부결됐죠. 그래서 박원석 의원이 그때 정의당 사무총장 사퇴합니다. 혼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그때 여영국 대표였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보정당은 원래 당원 100%였지만, 당원 100%였지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게 여영국 대표 아니었는데 그 당시 사무총장이 박원석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영국 의원안을 받은 건데 어쨌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아까 세 번째로 얘기한 당에서 내부 그 플레이어들 사이에 합의가 돼야 된다. 합의가 그냥 다수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당원이죠. 당원은.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늘 당원 100%였는데, 근데 이제 당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기획 자체를 무조건 악으로 구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당원 100%여야 한다. 원래 당원 100%였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출 절차만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의 이제 형태랑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정의당의 구조는 제가 모르지만 과거에 민주노동당의 구조는 진성당원제 기반이 대단히 강력했잖아요. 정의당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왜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주노동당 때 당비 최저한이 이제 10,000원이었고 학생당원은 2,000원, 뭐 5,000원이었어요. 5,000원. 네, 학생당원 5,000원, 특례로 5,000원. 근데 그 시기가 2002년 뭐 이럴 때예요. 그렇죠. 2000년 이럴 때 2000년에 5,000원 냈어도. 그러니까 그때 10,000원 냈다니까. 그러니까. 네. 미쳐버려요. 아직도 10,000원이 비싸다고 당비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당 안에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의 안 하죠. 그때 10,000원을 내고 저는 뭐 학생이라고 5,000원 안 냈습니다. 학생인데도 5,000원 안 내고 10,000원 냈습니다. 10,000원 냈습니까? 네, 난 그냥 10,000원이다.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혹시? 아니 학생이었는데. 자퇴할 뛰기 전입니까? 학생이지만 난 10,000원 낸다. 10,000원 낸다. 그 다음에 당권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 안 내면 상실되죠. 그렇죠. 네. 민주노동당 때부터의 전통이에요. 당비를 3개월 미납하면은 당권이 상실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표를 하기 전에 당권 회복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밀린 당비를 납부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원한테 투표권을 줘야지. 그렇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우스개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진성당원제가 강력하면은 이렇게 진성당원제가 강력하게 돼 있는 형태의 정당이면은 그 정당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자당 후보를 선출을 해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당 후보를 선출하게끔 만드는 게 정당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을 조직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되는 게 맞는데 국민 참여 경선이 한참 유행하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보수 정당,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런 정당들은 그때 진성당원제가 자리 잡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어떻게 했냐면 일회적으로 당원 가입을 시킨 겁니다. 그렇죠. 예, 소액을 내게 하고 막 1,000원 내고 일회적으로 당원 가입을 일단 시켜서 투표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표하고 대의원이 찍은 표하고 합산해가지고 점수내가지고 이제 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그렇죠. 이런 구조였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그 당원 가입 원서를 이제 받아오느냐 이게 승부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의원은 또 대의원대로 위에서 이제 그 의향이 어떤 것이냐 가령 대표적인 국민 참여 경선의 흥행이 이제 노풍이잖아요. 노풍. 예, 노풍의 힘은 이제 그 대중적 차원에서의 노풍도 있어서 그때 국민 참여 경선 한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례적인 당원 가입 원서를 내서 이제 이게 투표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대의원 투표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건 왜겠습니까? 동교동 일부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게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정설이거든요. 하다했죠. 네. 광주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연청이라고 있잖아요. 연청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 조직 거기가 꽤 움직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효력을 발휘한 거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성 정당들은 이런 다층적인 구조가 원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하는 게 이 당내의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결정 구조에 반대되는 차원에서 이게 일종의 그런 구조를 깨는 거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까지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이후부터 우리가 뭐 팬덤 정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팬덤 정치라는 게 사실 이 기성 정당들이 대중 정당화 되면서 오게 되는 부작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정당화 되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지금 뭐 지금의 진보 정당만큼의 수준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진성 정당제가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가 그 정당들이.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굳이 저는 뭐 그 민주당의 지금 결정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다음에 하는 건지 그거는 그들의 이제 결정인 것이고 저는 모르겠으나 경향적으로 뭐 과거와 같은 국민 참여 경선 이런 틀을 이제 그들이 뭐 이렇게 어떤 정치 혁신의 어떤 뭐 이런 뭐 아이콘이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뭐 당원 이제 진성 당원제로 당을 조직을 잘 해가지고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당 조직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당 정치의 원론대로 정당 정치를 하게끔 자기들이 혁신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 그럼 예를 들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그런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당은 이렇게 갈 거다. 그래서 사실 그쪽이 뭐 대의원들 비율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 혁신을 나름대로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당은 조금 독특한 그 연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의원제나 그쪽 그런 부분들이 약간 대구 그 숫자로만 하면 그러면 영남의 목소리를 완전히 다서 호남당이 되니까 영남은 좀 당원 수에 비해서 좀 뭐 많은 걸 주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안배의 그 정치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단순 산술적 비례와 평등으로 구조를 짜기는 좀 어려운 그 맥락이 있는 정당이라는 생각은 저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근데 갑자기 뭐 대선 한 달 반 앞두고 그냥 이거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약간 불편부당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걸 바꿨을 때 그럼 당의 경쟁력 차원에서 당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냐? 잘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논란을 좀 자초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은 어느 룰로 세팅하든 이재명 대표가 압승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저렇게 그렇죠. 뭐 할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의원제 문제도 사실 그 대의원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당원 비중을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그 당시 기억을 해보면은 민주당 그 뭐 혁신입니까? 뭐 거기 아니거든요 그게 대의원제 대의원 결정 구조를 사실 축소하고 당원 결정을 늘리자 그랬더니 언론에서 다 뭐라고 했냐면 개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다 결정한다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저는 그건 구분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의원들은 그러면 뭐 다 어떤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의 그 구조는 다 정의로운 방식으로 되는 거냐? 그건 대의원의 선출 구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때 혁신이가 그때 그런 거죠. 예, 혁신이가 그런 결정을 한 건데 그 혁신이 그때 그 이름이 혁신이가 맞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 서복균 교수가 있었던 그렇죠. 그 박사 있었던 그 그거죠? 단위죠. 예. 거기- 더민주 혁신회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좀 헷갈리지 마세요. 네. 거기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그 당원의 이제 선출 권한도 늘리고 대의원의 선출 구조도 합리적으로 조정해라. 그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대의원도 개딸이 장악하고 무슨 뭐 이렇게 갔어요. 네. 언론의 평가가. 네. 근데 저는 이제 진보 정당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 엄청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목숨 겁니다. 그런 네. 거에 누가 누구를 선출하고 네. 어느 단위에서 그쵸. 뭘 결정하고 그렇죠. 진짜 목숨 걸어요 그거. 네. 네? 날밤 새서 토론하는 주제가 그건데 근데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바꾸는 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는 그 대의원을 선출을 그렇게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대의원이 당원을 선출하지 그러면 거기 민주정당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의원이 당원이 대의원을 선출해 누가 선출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 고치라고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당원 문화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딸로 부르든 팬덤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 문제는 당원하고 정치인 간의 문제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 당원을 설득을 하거나 뭐 아니면 부딪혀가지고 어떤 종류의 승부를 보거나 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이 팬덤 정치의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어떤 종류의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해갖고 우리 당에 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나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번 이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런 개념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당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대로 대변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판단이 있으면은 그 판단해 가지고 당원을 설득하고 당원들하고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뭘 이걸 해내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걸 하면 정치인의 소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소명이 당원의 거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정치인의 소명이 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소명이라는 개념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들은 대부분 요즘 그냥 당선 외에 남는 소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존재하는 개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요거를 자꾸 당원의 권한이 늘어날 때마다 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어떤 걸 결정할 때마다 개딸의 당이 장악된다. 이렇게 가면 이게 논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원이 100%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당은. 근데 보수 정당은 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당원 투표로 하면 기득권이 심해서 낙하산 공천을 해야 혁신 공천이 된다라고 하는 이 딜레마가 수십 년 동안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그 딜레마가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최근 민주당 보면 아니 그 무슨 뭐 박용진 그 지역구에서 하는데 강북 아닌 사람들도 뭐 투표하고 뭐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진보 정당에서는 네. 진보 정당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진보 정당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네. 분당되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다 그래서 분당한 거 아닙니까? 통합진보당도 선거 부정 사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 투표시킨 게 아니고 그거는 저기서 집단으로 이제 뭐 동원했다거나 이정파 저정파에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컴퓨터를 동원했다거나 뭐 이런 건데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의 논쟁의 문제는 뭐냐면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도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정파 이익에 따라 그 입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별로 그 얘기도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지? 뭐 이렇게 이런. 참고로 정의당은 오히려 전국위원회 권한이 너무 세다고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나 그래요?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권한이 세면 뭐 합니까? 논쟁을 해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데. 제가 말 잘못 꺼냈습니다.